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수 힘차게 치신 분들에게 29회 시험에 특별히 영광이 있기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44페이지죠? 오늘 그 마지막인데, 제가 양도수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나오셨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4월 말이 되면 이렇게 꼭 항상 해마다 보면 파장문이 이란 말이죠. 이제 5월 달에 제가 바로 첫 주부터 양도수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수업을 잘 듣고, 그래야지 이제 5월 달에 또 요약집으로 핵심 요약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쫙쫙 요약집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쭉쭉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제 벌써 빠지신 분들은. 자, 244페이지 펴놓으시고 교명주택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배웠고요.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또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는데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바로 오늘은 244페이지부터 바로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보시면요. 5월달에 이제 바로 양도세 다시 한번 또 요약집을 볼 거니까 244페이지 보니까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 판정자 있죠. 양도세 우리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잖아요. 그럴 때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인데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 과세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겸용주택 판정이 의미가 있고 최근에 이제 계산 사례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옛날에 초창기 때 겸용주택 과세 비과세 면적 계산은 계산 문제가 나왔다가 최근에 또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 기준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의의는 제가 읽어보면 겸용주택이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겸용주택 처리 방법을 보니까 한쪽 가르친 1번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택 면적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보고, 이때 비과세되는 전체 이 겸용주택에 딸린 토지, 요거 주택 부수토지 요거 하고요. 비과세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역은 도시역 밖은 10배 이내 부분 비과세하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판정하는지 2번과 3번 둘 중에 이제 적은 것을 비과세하는데요. 표에 있다가 정리되어 있고, 한쪽 가르친 2번을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면 주택 면적이 있어서는 건물 부분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 토지 면적은 또 이건 이제 암기분을 하게 되는데 결론이 바로 그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의 내용만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부등호를 잘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겸용주택, 자,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과세 비과세 면적. 그럴 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자, 전부 주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거 면적이 자 있는데 건물의 연면적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저 중에서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제곱미터다.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예? 몇 제곱미터가 비과세예요? 100제곱미터에서 전부 주택을 보면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을 보니까 100제곱미터 전부가 100제곱미터가 전부 요거 이제 비과세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번엔 또 이렇게
자, 그 아래 부등호를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의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령에서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뒤집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면 요거 자, 예를 들어서 주거와 주거 이해 면적이 있는데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이 있는데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럴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이요. 주거 부분만 주택. 자, 그래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고 자, 주거 이해 면적이 60제곱미터다 그러면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몇 제곱미터면요? 40제곱미터.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40제곱미터는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요 6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겸용주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토지에 대한 건 일단 부속 토지 비과세 과세 면적은 일단 따지지 말고요. 건물만 보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등호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등호가 두 개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부등호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자 한번 살펴보면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 살펴보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거를 주택면적이요.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 주거부만 주택이고 자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그래서 암기를 나중에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우리 배웠음겠죠? 그거 헷갈려요.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건물 한 개동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해 겸용된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봤어요.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재산세 어떻게 판단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 근데 재산세에서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50%. 주거용 상위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만 돼도 주거 면적이 주거용 상위 면적이 50% 미만일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래서 주택 면적이 1구 건물 50% 기억하고 1동 건물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이었고 그죠?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아이고 벌써 멍어니 다 까먹어가지고 벌써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이 표현인데 나중에 이제 계속 비교해 드립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면적이 크면 뭐라고요? 전부주택이잖아요.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인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주택 겸용주택 요거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데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외우냐? 자 부등호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구호 한번 외치면 돼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아셨죠, 여러분? 자,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뭐 웃기만 하고 그래. 해야죠, 여러분들은. 다 같이요. 겸용주택, 양도세에서 어떻게 외운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우리 맨 끝에 계신 사장님은 제대로 이런 거 해보셨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보다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거 일단 보시고요. 토지에 대한 것은 토지분에 대한 그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 요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과 비교해서 둘 중 적은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비과세하고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거부만 주택을 볼 때는 안 분해요. 이 겸용주택의 전체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 면적 요거하고 안 분해한 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인 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과세 면적 요 판단은 계산 문제가 시험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용주택 건물에 대한 것만 일단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등호 주택이 뭐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 요거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 내용 겸용주택의 판정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참고 삼아서. 그 다음에 다만 여러분들 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상가, 11층부터 뭐 30층까지는 아파트 이런 거는 아파트는 아파트고, 그 다음에 상가는 상가지 겸용주택이 아닙니다. 자, 이거 그런 거하고 비교하시고요.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입니다. 자, 우리 고가주택이라는 거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실지양도한 거액 9억 원 초과
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까지는 근데 비과세하고 9억 초과 부분은 과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분하게 되는데 양가로 1번 고가주택의 범위에서 의의보입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당 시 미추리죠.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우리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했습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다. 비과세했죠? 그럴 때 월세 받을 때 그때 고가주택은 그러니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을 비과세할 때 그 비과세 배제되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구비에 소지하는 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했죠? 그때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예요.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1세주택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다르죠 여러분들?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액 합계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니은번 요거는 이제 안분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 실지거래가 합계액은 뭐 1주택 및 이에 따른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 실지거래가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그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해서 이제 계산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겸용주택의 1세주택 판정 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서 전체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실지 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을 판정한다는 거 이런 거 살짝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커서 전부 주택으로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고가주택이냐를 판정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주택 면적의 가격이 6억이고 주택 2의 상가 면적의 가격이 4억이에요. 그럼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전부주택으로 볼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을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고가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지거래가 9억 원 초과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겸용주택에 있어서 전부주택으로 볼 때 그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하나의 주택 양도 단독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랬을 때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다가구주택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그래서요 우리 고가주택이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요 자,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고가주택에 대한 거 동그라미 1번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그래서 자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적인 전체 총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그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해서 계산하거든요. 자, 어떤 얘기냐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여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인데, 얘가 실지 양도한 가액이 이제 보유기간을 일단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만약에 6개월 보유했어요. 3년 6개월 보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네요. 자, 그 다음에 갖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이고 그 다음에 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다른 말이 없어도 얘가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1세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고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을 초과했으니까.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총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잖아요.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2억.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1세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이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자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9억 초과액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1세 1주택 비과세금을 갖췄다 그러면요. 양도차익 전체 과세하는 건 아니고 보세요. 9억 초과액 부분은 당연히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니까 과세를 해요. 근데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과세를 됩니다. 9억까지는. 그래서 자, 고가주택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최근에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죠. 당연히 고가주택이니까 과세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도 틀려요. 자, 전체 과세하는 건 아니고 얼마? 9억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 부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안분해서 이렇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자, 안분 계산해요.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2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예요? 10억.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9억 원을 왜 빼주냐면 요 9억까지는 비과세되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분해 이렇게. 그러면 요거 1이고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자,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얼마가 된다?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고가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차익 계산함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분 계산하는 거하고 환산가액 구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묶어서 시험에 나와가지고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어떡하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나오면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필요bil 뺀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뺀다는 거.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랑 더 계속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 보유특별 공제. 그래서요, 이것도 원래 동그라미 기업번처럼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분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이거 니은번처럼 있죠? 니은번처럼 바로 그냥 안분 계산해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죠. 가필 차장. 그래서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특별 공제율을 곱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자,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해가지고 10%부터 최대 30%까지 공제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83, 24 양도차익의 2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기 보유특공제액을 구하고 구해진 장기 보유특공제액에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공제액 빼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고,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장기 보유특공제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 풀이할 때 7, 8월 달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연습 많이 할 거고요. 일단 요거 이렇게 식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세대 1주택 나오고 비과세권을 충족했는데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만약에 실제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얘는 뭐가 된다? 고가주택. 자,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전체 비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요거만 의미를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냐면 246페이지로 갑니다. 246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있죠?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산 구조 있죠. 우리 일단 1, 2월 과정에서도 이거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또 깊은 내용들 안 배웠던 내용들을 오늘 배우게 되는데 잘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이제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하시고 아이고. 자, 여기 봅니다. 미련을 버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양도세 우리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는 가액, 실지 양도하는 이번에 파는 가격이요. 요것을 이제 총 수익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차익 구하고. 그 다음에 이때 양도차익 구할 때 필요경비에는 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합니다.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차익 구하는데 이 기타 필요경비요. 자, 이런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자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단기 보유하다가 1년 이내 되게 보유하다가 팔고 그러면 계속 이제 뭐 얹어서 팔고 막 그러다가 그냥 거품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나니까 국가적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게 되다 보면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해주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그죠, 여러분들?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하고, 자, 공제하면 이제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고요. 드디어 이제 과세표준 나오면 과표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이제 자,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복잡하지. 자, 과표 결정되면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일단 이 계산 과정을 처음에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정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또 계산 과정 흐름을 알고 있는지를 옛날에는 순서 바꿔놓고 물어본 적도 한 2번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서술형으로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 지난 시간에도 물어봤던 건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요. X입니다.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건 뭐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고. 그래서 이런 등등 계산 과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등.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웠죠? 가, 필, 차, 장, 소, 기, 과. 그래서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이요. 버스 차장. 어디로 간다? 경리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소기과로 간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입에 소리 안 내리신 분들은 왜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가서 이제 응용 문제 풀고 나중에 이제 가면 9, 10월 달 가서 문제 풀 때는 이거로 이제 가필, 차장, 소기과만 딱 써놓고 문제 이제 딱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호흡을 맞추려면 이게 머릿속에 딱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기준시가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되고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인데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동일기준 적용 원칙. 요거 하나 아시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고요.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기준을 적용하라. 무슨 얘기냐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이걸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양도차익 계산은요. 양도차익 계산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제가 먼저 설명 쭉 드리고 교재 이따 볼게요.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 자,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를 과세하니까 자,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실지 거래가액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미확인,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예를 들어서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2호는 예를 들어서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3호는 극단적인 예로 250만 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이러면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계약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고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둥 이러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 250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적용하게 되는지 이 추계 결정의 순서를 앓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작년에도 결국은 어려운 지문들도 나오고 좀 그랬었지만 깊은 지문들도 나오고 그랬지만 정답 지문은 결국은 여기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얘기냐. 자, 먼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죠. 매매 사례가액. 자, 그래서 이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거 지난 수준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매매 사례가액 적용하는데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101호 1억, 102호 1억 200이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을 참석합니다. 이걸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감정가액은 또 이런 거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환상가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환상가액. 자,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환상가액은 얘는 취득할 당시요. 예전에 취득 당시에 옛날에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합니다.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액 같은 게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은 전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거래가 가서 해야 되고 실거래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과태료 제재도 받잖아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그게 이제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국세청 전산망에 실거래가 입력 다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분들 실거래가 다 확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90년대 부동산을 샀어요. 저한테 부동산을 판 사람은 그 당시에 기준시가가 세고 원칙이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그 사람은 기준시가로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어요. 근데 지금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액은 있는데 실지 취득한 가액 계약서 잃어버렸으니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는데 환산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구합니다.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고 여기다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환산가액은 3억에 2분의 1이니까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자, 환산가액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작년에 여기 또 환산가액 구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어떤간 시계 의미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 이게 환산가격으로 하면 실지 취득한 가격은 굉장히 낮고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게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은 크고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서 기준시가는 작고 그러면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결국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대체적으로 높아져요. 취득가격이. 취득가격이 높아지니까 원래 양도차익은 이만큼인데 환산가격으로서 취득가격이 높아지니까 양도차익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옛날 오래된 것들 계약서 있는데도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일부러 그 당시에는 뭐 실거래가 이런 게 뭐 지금은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것은 딱 그 국토교통부 딱 들어가면 벌써 실거래가 딱 나와 있잖아요. 더 거래된 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에는 일부러 계약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간에 이렇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불명하면 취득가액을 뭐로?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합니다. 또는
또는 극히 예외적으로요.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냐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한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아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하여튼 자, 추계 방법 어떤 식으로 추계 방법하냐? 매, 감, 환 또는 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자, 어떤 때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냐고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그럴 때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의 순서예요. 자, 우리 지자체장이 왜 나와?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추계해서 결정 경정한다. 구체적인 추계 결정 적용 순서, 구체적인 적용 순서로 보면 자,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자,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 보세요. 결정 경정한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또는 경정한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의 순서,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물어보면 어떤 순서로 하냐? 매, 감,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매매사라가의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예전에 양도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결정 경정한다. O, X, X입니다. 매감기지. 그 다음에 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자,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순서가 뒤바뀌면 틀립니다. 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은 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결정 경정한다. O, X예요. X입니다. 작년에 취득가액이 분명한데 매매사의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 아닙니다. 뭐가 빠져서 틀렸어요? 환상가액이 빠져서 작년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환상가액이라는 것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거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정답 지문이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 X예요.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고요.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내가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아, 말이 혼나갔다. 아, 진짜. 다시 이번에는 취득가액 물어봤으니까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제 지난 순환에 요건 지난 순환에 다 배운 거예요. 일률 과정에 다 배운 거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요번엔 제가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이제 지난 순환은 얘기 안 했던 건데 이건 요까지 지난 순환에 배웠고요. 우리가 추계 결정 경정 관할 세무장이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고 하고 고치는 게 경정이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있잖아요. 납세무자가 원래 여러분들이 납세무자가 원래 신고할 때,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럴 때는 매, 감, 환을 적용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고할 때는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을 적용하는 거고요.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준시가는 자, 관할세무장이 추계결정 경정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취득가액을 뭐 해야 한다? 기준시가. 요때만 우리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하는 거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했다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했다고 그래가지고 양도가액 기준시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뭐를 적용하고? 기준시가. 그래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지금 실지 양도하는 가액을 우린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그건 우리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로 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뭐로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기준시가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 뿐이지, 자, 이거 취득가액을 구할 때만, 그럴 때만 그런 거지, 양도가액은 과세권자가 생각 결정 경정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 지문에 작년에도 했지만 이제 추계 결정 경정한다는 말이 들어있으면 양도가액 불명할 때 매감기, 취득가액 불명할 때 매감한기, 이거예요. 기준시가까지. 근데 이제 납세무자가 일반적인 어떤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고 그냥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원래 실무적으로는 매감환을 적용해요. 원래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실지 파는 가격을 우리가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다고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경정할 때만 기준시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걸 이제 수험생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그냥, 양도가액 불분명하다, 매감기, 취득가액 불분명하다, 매감한기.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봅니다. 246페이지. 자, 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셔야죠. 양도가액, 그 표에서 양도가액에서 가액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의 동그라미, 양도차액 차액 동그라미, 장기입보유 통제 장애 동그라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의 동그라미, 과세표준 과액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필, 차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액 계산 봅니다.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 그래서 가필차인데요. 양가로 1번 양도차액 산정, 한쪽 가르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요. 양도차액 계산할 때 미줄입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 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그 아래줄에 따르고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밑줄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원칙이고요. 247페이지는 한쪽 가르친 2번 일괄 취득 또는 양도의 경우요. 토지 건물을 함께 일괄해서 취득했는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건데요. 자, 그런 얘기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서 안분 계산한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예? 토지하고 건물의 가를 일괄하다 보니까 기준시가, 실지 거래가액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기준시가를 안분해서 실지 거래가액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내용 한번 봅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는 게 뭐냐? 그 기준이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서 30%, 그 기준은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이렇게 한번 숫자를 눈여겨 봐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입니다. 원칙이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데요. 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게 되는데, 추계 사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 그 밖의 증명 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는 거. 자, 보충 내용에 추계결정 경정의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자, 장부나 증빙 서류 등에 있어 미비되어 있거나 확인이 안 되거나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추계 적용 순서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연히 특수관계인 간에는 서로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구체적인 적용 순서 여기 이제 248페이지 여기다 표에 별 표시를 하시고 딱 보시면 되죠. 자,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양도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하다.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보충 내용이요. 추계결정 가액. 자, 매매사액이라는 게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밑줄이요.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도 역시 3개월 이내의 밑줄이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환상가액은요. 부동산의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 다음의 산시기에서 계산한 환상가액. 그래서 환상가액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같은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요 식도 역시 작년에 나왔지만 한번 다시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기준시가는 뭐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된 기준가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 봅니다. 환상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이게 2018년도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요. 한번 봅니다. 기억번에 고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상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자, 환상가액 몇 프로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페널티를 줘요? 5%. 환상가액의 5%, 해당 건물 환상가액 5%에 해당 금액을 자, 가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환상가격으로 하게 되면 환상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하면 실제 취득한 가격보다 환상가격으로 하면 취득가격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양도세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을.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환상가격으로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취득가액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실질 취득한 가격을 모른다. 그래서 환상가격으로 계산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악용을 막기 위해서 자,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신축한 건물의 취득을 또 5년 이내에 만약에 그 건물 양도할 때는 그런데 환상가격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한다? 그럴 때는 몇 프로? 환상가의 5%의 가산세 적용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충 내용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고 나서는 그냥 나와도 장식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결정 경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이요. 무신고의 경우 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자가 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장이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관할 세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하느냐? 납세지 관할 세무장 지방 국세청장은요. 밑줄입니다.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추정해서 양도소득 과세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 추정해서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장 지방 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 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하지 않다. 그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예. 2번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확정신고했는데 납세의무자가 그런데 잘못 신고했어요. 그럴 때는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장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 거래액을 확인한 게 있다 그러면 또 밑줄입니다. 확인된 그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 과세액을 경정,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25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입니다. 실지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입니다. 의를 보니까요. 실지 양도한 가액, 자, 양도소득의 총 수익 금액인데 이거를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양도소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의 총 수익 금액이다. 자, 그래서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이걸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게 있었는데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위 1을 적용할 때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적용할 때 있죠.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가지고요. 실제 양도한 가액을 이렇게 정하는 것도 있어요. 기억번 보니까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시가, 이 시가를 갖다가 실제 양도한 가액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팔 때는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에 특수관계인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의 증여상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을 뺀 금액이요. 그 양도가액 증여재산을 뺀 금액 밑줄, 그 다음에 아까 기억번에 시가 있죠? 특수관계 법인에게 할 때는 이 시가 밑줄이요. 요걸 갖다가 뭐로 본다고요?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에 그 두 번째 줄,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를 본다. 그래서 요 가액들을 이런 경우에는 시가라든가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을 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가로 5번 보니까요. 이제 필요경비 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그랬어요. 필요경비 보세요.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분위기가 숙연해졌는데 이걸 좀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있잖아요.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자,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할 때는 시가를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실제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때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요. 자본적 지출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 있잖아요. 이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이걸 시험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자, 그럴 때 취득가액은 매입한 가격, 내가 산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등등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서 된 비용.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그런 것들. 양도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들어간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같은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게 이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50페이지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요, 원래 적격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자,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매매계약서, 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같은 이런 것들을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 잃어버렸어도 구청에서 시청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서. 그래서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얘기가 있는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요, 요 얘기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